예,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불쑥 내놓은 개각 카드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야 얘기,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고, 당의 전 대표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춘 의원과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복귀를 하고 나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예, 제가 가장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김용춘 의원 쓴소리 가장 많이 하고 예. 듣기 싫은 소리도 과감 없이 하는 특히 대중에게도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희 당 지도부 입장하고 비슷한데요. 예.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을 빨리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 또 거기서 더 나아간 책임 있는 수습 방안까지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입장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릇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언행을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데 우리 김 의원 또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렸군요. 저는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표 혹시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예, 두 분이 생각이 좀 다 다른데 눈치 보느라고. 저는 심지어 대선 후보들조차도 지금 은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제에 말 나온 김에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오늘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거국 내각 얘기를 하면서 석고대죄 진상규명 이런 얘기와 함께 이 국회가 총리를 지명을 하고 그리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라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즉각 하야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좀 초헌법적인 생각 아니냐 이제 이런 일부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안철수 전 대표는 하나의 정파의 수장으로서 너무 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안 두 분이 말하는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나 여야 합의를 하나 큰 차이는 없이 50% 100%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야당도 지금 오늘 개각 발표를 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에게 무슨 거국 내각을 말하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계신 두 분에게도 던졌던 질문인데 예컨대 박 대통령이 이 마이웨이를 고집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의도와 이제는 여야보다는 여의도와 청와대가 계속 서로 갈 길을 고집을 한다면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나라의 운명이고 국민의 운명인데 결국은 이 국가를 놓아놓고 벌이는 치킨 게임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모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그야말로 부글부글합니다. 오만 강경한 주장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 지도부나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다. 경제 위기에 남북관계 위기, 이 사회적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사태 스캔들이 없어도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떠내려갈 판인데 이런 지도력 공백 상태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던 건데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신중한 자세 이면에는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국민들과 마음을 트고 소통을 하고 국민 여론을 받들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정치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마지막 활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는데 오늘 개각을 보면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도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참 착잡한 마음 감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송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멘트를 다 적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총리를 지명을 하니까 제가 뜨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고집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예. 뒤에 검은 이 그림자들이 잘 짜진 시나리오가 기획을 있다, 하고 이렇게 연출을 보십니까? 하는 그런 이 모사와 술책에 의한 그런 상황 수습을 지금 하고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지 의심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없으니까. 예, 언론에서 지난번에 거론된 분은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뭐 누구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예, 예. 김 실장은 강력하게 부인했더라고요. 예. 나는 그 최순실하고도 관계가 없고 전혀 모르고 그런 걸 내가 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주는 정교한 시나리오가 짜여져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병준 총리 그 의사 타진도 한 일주일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예. 그게 벌써 대통령 녹화 사과하고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글쎄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일주일 전인지 2, 3일 전인지 그건 내일 돼야 확실히 될 테인데 지금 만약에 잘 짜인 시나리오라면 근데 안종범 수석이 이번에 해임이 되고 3일 만에 오늘 검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당장 그 어느 신문 일면에는 안 수석 난 대통령이 지시를 다 받아서 이 강제 모금한 것이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잘 짜진 시나리오였다면 그렇게 배신을 하겠습니까? 이게 급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죠. 나름대로는 착착 수순을 정교하게 기획을 하긴 했습니다만 급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안종범 씨나 우병우 씨,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밀어붙여가는 그런 작업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반발이나 분열은 불가피한 거죠. 예, 대통령이 지금 가장 소수의 측근에 늘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밤에는 외롭게 지낸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배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 이 많은 언론이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써내고 이랬는데 지금 당장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신뢰를 했고 국정을 쥐락펴락 했던 안종범 수석이 지금 일종의 배신을 하는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짜진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 이제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현재 위기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국민을 전환시키자 이런 기획이 그 주축인 거고요. 거기서 오는 희생이라든지 반발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고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이제 바꾸고 이제 유일호 장관에서 임정용 장관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임정용 장관은 사실은 그 이번에 선임된 다른 장관과 함께 호남 출신입니다만 그래서 호남 사람들의 어떤 그 좀 지지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장관 2명 바꾸고 총리 바꾼다고 해서 중립 내각이 갑자기 들리도 마무하고 그렇죠. 예.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리라고는 생각 안 할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술책이고 이 모사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얄팍한 꾀를 내는 겁니다. 김병준 씨가 야권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을 총리로 앉히면 극우 내각인 것처럼 이 분장을 하는 거죠. 임종용 씨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당, 야당이 지금 여당의 경우에도 지금 친박 홍위병들이 지금껏 계속 설치고 무슨 판을 헝클어뜨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당도 좀 개변이 되고 그야말로 여당 비주류들이 말하듯이 재창당 수준의 그런 황골탈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때 여당,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보고 극우 내각 인사를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명실상부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극우 내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텐데 이번 깜짝 개각에 관련돼서 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최지원 정치부 기자가 광장에 나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미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지금 지명하고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제해야 될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총리가 선정돼가지고 국정을 조금 이렇게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국 내각을 구성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불난데다 기름을 더 끼얹는 듯한 합의 없이 뭐 내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거부를 하기보다는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야당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한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당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질서가 있으니까요. 계속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해서 좀
좀 강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지금 그 야당의 얼굴은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지금 박지원 아마 이 네 분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는데 가장 이제 노출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추미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좀 강경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 추 의원 추 대표께서 오히려 이 야권의 외인을 넓히는데 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 대표가 그래도 전 변호사님보다는 좀 덜 과격한 것 같은데 뭐 예, 글쎄, 올 반도다 이런 말보다 덜 과격한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주 온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추 대표님도 좀 그런 거를 뭔가 지금 광장에서는 시민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서 그런 상황을 좀 위무하고 혹은 국민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행동은 신중하게 하되 말은 좀 격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저도 그 추미애 의원이 얼마나 참 조용하시고 그리고 여린 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아까 진승준 전 의원은 만약에 그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집을 하면 결국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기제도를 계속 간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여당 혹은 청와대와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보자는 기조의 자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오늘 이 파동부터 시작해서는 야당은 더 이상 대통령과 여당의 변화가 없다면 야당도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김 의원님에게 당부드리건데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 당연하죠. 권력을 먼저 생각한다면 정말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여야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저희 당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그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말 참고 공개적인 발언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가져해버리면은 더 이상은 저희들이 국민의 어떤 그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로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신중 모드로만 일관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 의원님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정말 김 의원님처럼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히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늘 다이내믹해 보이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 좀 개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승민 의원과 진정을 벌려서 이기고 돌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승부 어떻게 났습니까? 몇 % 차이였습니까? 제가 한 3.5% 정도 이겼죠. 부산에서 3.5%로 여당을 이겼다면 그 대단한 승리군요. 난 아주 미세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이른바 이 제도권에서 밖에 나와서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백수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수 생활 하실 때 이 내공은 좀 쌓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8년 전에는 40대로서 재선 의원하고 그러면서는 훨씬 의욕이 앞서고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있었고 그럴 텐데 8년 동안에 많이 좀 원만해졌다 그럴까요? 좀 더 호흡이 길어졌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내공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마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나 정책에 대한 공부, 좀 넓은 의미에서 폭넓은 어젠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한 4년씩 혹은 더 넓게 8년씩 따라갔다 오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자주 낙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정치인한테 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어떤 큰 꿈을 가질 기회가 온다면 우리 사회에 오늘 현재 어떤 화두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의 진입 그리고 통일국가의 수립에 이르는 두 개의 큰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가 문턱에서 지금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가 그야말로 국가적 정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뜻밖의 암초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여야 없이 또 보수 진보 없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국민적 합의의 정치 그런 정치를 좀 비상하게 펼쳐야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까 방금 말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어떤 과제 그리고 통일로 나가야 될 과제 이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될 과제 이걸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늘 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 그 늪을 헤매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기로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 현재 뭐 경제만 하더라도 철강, 중공업, 조선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심지어 IT까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야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예. 제1야당은 특히 더 큰 책임이 있을 거고요. 문제는 여야 없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성공 신화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들이 전부 과거 3, 40년 동안 성공했던 그런 거대 공장 중심의 장치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정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재벌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또 수출은 물론 계속 촉진시켜야 되지만 내수를 한편 더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 이렇게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전을 위한 체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그런 성공 시야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 다음 기회에 한 달쯤 뒤에 제가 한 번 모실 테니까 그때 이 우리 김 의원님이 생각하신 여러 가지 어젠다 이 점을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춘 의원이었습니다. 영국 마그리트 대처 여사가 첫 등문을 했을 때 선배 의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사가 이랬습니다. 정신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권력 분립의 형태든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회를 가득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런다 해도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려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병동에 누굴 보낼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선거란 걸 치르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